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4월 18일 목요일 낮에 인사드립니다. 서영석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각 MBN에 이제 출연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뭐 녹음이라 해봤자 바로 지금 방송되기 불과 열 몇 시간 전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입니다. 네, 오늘 MBN이 저한테 뭘 물어볼지 전날에 이제 질문지를 보내왔는데 낙곰수의 영광 그 이후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걸 왜 물어보나 몰라요. 낙곰수의 영광. 뭐 영광인 게 없었어. 글쎄 무슨 영광은 얼어 죽을 영광이야. 얼마나 이 출마를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많이 봤는지 몰라. 불러도 종편만 불러. 종편이 사실은 진짜 KBS, MBC, SBS는 안 부르고 어떻게 종편에서 부르는 이런 파라독스가 다 있나 몰라요. 그래도 김용민 교수는 종편이라도 부르니까 다행이지. 나는 선거 직전 한 보름 정도 전부터 종편에서 불친하게 불러가지고 갔는데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종편에서마저 사라졌습니다. 네. 대신 검찰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주 불러요.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그런데 또 우리 서영석 이사님이 말이죠. 지금 팟캐스트계를 휩쓸고 계십니다. 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루머입니다. 김용민의 정치 토크뿐만 아니라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이거는 뭐 거의 서영석 단독 동무대. 근데 지금 이게 팟캐스트, 아이패드, 아이폰 이 분야에서 정체불명의 어떤 그 팟캐스트 외에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비 효과를 눌렀어요. 여간 우리 서영석 이사님, 제가 사실 예전부터 알아봤습니다. 서영석은 이 팟캐스트를 위해 준비된 분이다. 뭐 준비된 인재다, 뭐 제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서 이사님께는 어마어마한 후배이기 때문에 아주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제발 좀 잊어주세요. 전 좀 잊혀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서 대표님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걸로 봐서 조만간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마치 기대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저는 5번째입니다. 5번째? 1번 김어준, 2번 추진호, 3번 김용민, 4번 정봉주, 그 다음입니다. 아니, 정봉주는 아니지. 한번 갔다 왔는데 뭐. 깔리면 또 간다고. 또 한 번 간 거 또 못 갈 게 뭐가 있어. 요즘 또 중도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우리 정봉주 의원께서 방송 많이 나오는 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좋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정봉주 의원이 왜 종편 나가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나가야죠. 기회가 된다면은 열심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또 오늘 전해졌습니다. 바로 조합원 수가 8,000명이 넘었습니다. 드디어 넘었습니다. 이제 또 9,001만으로 이달 중에 돌파를 해야죠. 국민TV 라디오가 시작할 시점에 당시 조합원 수가 5,800명이었습니다. 그새 2,200명 정도가 늘었고 이 정도면은 뭐 상당한 또 여러분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나름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이죠. 국민TV 라디오의 가장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막장 드라마 나비 효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만은 가끔씩 우리 윤 목사님의 육성을 통해서 나오는 조합원 가입 권유가 아마도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나. 우리 윤 목사님의 그 영빨이 먹히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바로 먹히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 저 조합원 빨리 많이들 가입해 주시면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메일 프로그램이 되고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더 늘리겠습니다. 절쭉이세요. 예. 서영석을 그 인간 복제를 해가지고. 네. 여기 하나 남겨놓고 저는 깜빵으로 가겠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하여간 우리 서영석 기자님이 요즘 참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시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월간조선 신동아 또 월간 디펜스 예. 또 시사인 두루두루 탐독하시는데 전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서 기자님. 지금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검색하고 자료를 찾고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근데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 그것도 뭐 불과 10수년 전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과연 기자들이 과거 기사 혹은 과거 문헌들 이거 어떻게 찾아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게 또 제가 전문가였죠. 예. 그게 이제 신문사에는 조사부라고 있습니다. 그 조사부에 이제 가면은 네. 신문 스크랩을 분류 번호를 딱딱딱 매겨가지고요. 예. 신문을 잘라가지고 예. 딱 붙여놓습니다.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예. 이게 찾는 게 이게 또 약간의 스킬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조사부를 잘 활용하는 기자가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였는데 네. 의외로 현업에 바쁘다 보니까 조사부를 활용하는 그런 빈도가 높은 기자는 별로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뭐 이런 저런 잡지들을 보고 하는 이유는요. 예. 시사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월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잡지가 팔리고 있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예. 그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에 올리면은 왜 사봐? 예. 안 사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빨리 정보라는 거는 뭐 지나면 정보가 아닙니다. 예. 빨리 정보를 입수하려면 천상 사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사와 아이스크림은 함께 녹는다. 그렇죠. 예. 월간조선과 신동아를 보는 이유는 예. 다른 데 있습니다. 이제 잡지들을 면밀하게 연구를 해서 예.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이 예. 본격적으로 조합을 늘려가면은 네. 신동아나 월간조선과 완전히 동일한 판행의 그리고 껍데기도 비슷하게 사실 신동아하고 월간조선은 굉장히 유사하게 나와요. 그렇죠. 예. 아주 동일한 국민TV 라디오 평론이라는 잡지를 한번 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유력 시사 월간지를 보면은 네. 월간조선, 신동아, 또 월간중앙, 조중동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매체들. 네. 조중동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또 월간조선만 보더라도 이거 진짜 뉴데일리 저리 가라예요. 근데 내가 이제 요즘 몇 달 동안 월간조선하고 신동아를 쭉 봐왔는데요. 네. 옛날에는 예. 월간조선이 조금 더 나았거든요. 근데 요즘 신동아가 훨씬 낫더라고요. 예. 월간조선은 참조할 만한 기사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도 열심히 보고 예. 그래도 좀 우리 정치 토크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건지는 것은 신동아입니다. 예. 월간조선은 너무 이 방향성이 뚜렷해가지고 이렇게 팩트를 가리면 안 되거든요. 의도가. 예. 의도라는 것은 특히 기사는 팩트에서 출발해서 의도가 있더라도 일단 출발은 팩트여야 하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 예. 특히 이념적 성격이 강한 곳에서는 그런 현상이 종종 보이는데 요즘 월간조선을 보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네. 조갑재 기자가 한참 현장에서 뛸 때만 하더라도 정말 전례가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양질의 인권 기사들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거의 조갑재 선생도 10년 과학기술에 준하는. 근데 참 그분 보면 놀라운 게 왜 이렇게 글을 많이 써요. 순식간에 척척 책을 내더라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책 한 권을 내려면은
딴 일 다 전폐하고 네. 오로지 이 일에만 매몰돼도 이게 한 보름 한 달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 양반은 뭐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딱딱 만들어냈는데 단행본 많이 내기로는 조갑재 기자만큼 부지런한 사람은 아마 없지 않겠는가. 글쎄 말이에요. 우리 또 이 김용민 PD가 책을 좀 써야 나도 먹고 사는데 참나 요즘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뭐 여러분들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서영석 이사님이 과거에는 월간지 주간지 최다 외고자 외부 기고자였죠. 아니 뭐 이제 전설로 지나간 지가 벌써 한 20년 다 돼갔죠. 제일 심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1989년, 1990년. 예. 90년 후반기였습니다. 1990년 후반기면은 민자당이 출범을 하고, 네. 한 1년 지나고, 그리고 YS가 서서히 노태우와 또 대립각을 세울 그런 시점이었군요. 시점은 약간 헷갈리는데. 예. 하여튼 이제, 제가 1989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한 6개월 만에 집사람이 프랑스 유학을 갔어요. 네. 그래서 뭐 혼자 있을 때 이제 그때 거의 뭐 글 쓰는 기계처럼 뭐 한 달에 최고 많이 썼을 때는 한 700매 정도 쓴 적도 그때는 있어요. 전부 다 원고지에다 쓰셨죠. 원고지에 썼죠. 이게 무슨 컴퓨터 갖고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단 말이죠. 네, 완전히 원고지에 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700매 정도 썼으면 어마어마하게 쓴 거죠. 대단하십니다, 정말. 제가 당시에 그 독자였습니다. 그랬습니까? 월간조선의 그 더벅머리에 서영석, 국민일보 정치부 다 이렇게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사월간지를 보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구만. 그런 학생이 없었죠. 네. 예. 근데 이런 얘기는 직접 들었어요. 예. 국민일보 수습 1기 기자 중에 한 명, 지금은 이제 어디지 뭐 부장도 이미 다 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나중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말지를 탐독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말지에도 많이 썼어요. 온갖 월간지는 다 썼어요. 월간조선부터 말지까지 다 쓰셨어. 그렇죠. 와. 뭐 다음에 뭐 정경 뭐 문화, 정경 평론, 뭐 하여튼 뭐 이런 온갖 군데 이제 다 썼는데. 근데 그렇게 또 많이 쓰시다 보면은 쓰는 내용이 엇비슷하거나 그러지. 전혀 완전히 다른 주제로 다 썼습니다. 단 하나도 중복된 적이 없었죠.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취재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조사부에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국민일보 수습 1기 기자 중에 한 명이 그 월간 말지에서, 저희 글을 보고 국민일보에 지원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아주, 저도 보람이 있었죠. 제가 궁금한 건요. 그거보다도 얼마만큼 벌었는가. 닥치는 대로 기고하셨다고 그러면은 수입이 뭐 좀. 근데 그때 원고료가 원고지 한 장당. 한 4,000원에서 6,000원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뭐 평균 5,000원으로 잡으면은 뭐 700원 써봤자 350만 원이죠. 딱 뭐 계산 금방 나옵니다. 월. 와. 당시에. 그렇죠. 1990년. 근데 매달 700명을 쓸 수는 없고 제일 많이 썼을 때가 한 700명 정도 썼는데요. 그 회사에서 뭐라고 안 그러던가요? 회사에서 뭐라고 안 그러죠. 국민일보가 좋은 점은 외부 기고에 대해서 전혀 오히려 권장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일보는 신생 신문이니까 기자들이 여러 군데 글을 많이 쓰면 쓸수록 회사를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외부 기고에 대해서 전혀 타치를 안 했고요. 그만큼 또 열심히 또 회사 일도 했죠. 그 국민 TV가 외부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러겠네요. 당연하죠. 국민 TV 그리고 이제 뭐 라디오도 있으니까 국민 TV 라디오의 구성원으로서 뭐 심지어는 종편 근데 뭐 조선일보에 기고한다 이건 좀 어떻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뭐 그것만 제외한다면은 뭐 종편이든 어디든 출연하고 하는 것은 국민 TV를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뭐 굳이 말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우리 김용민 PD가 MBN 나간다고 그러니까 막 그걸 계기로
우리 국민 TV가 또 뭐 종편에서부터 예.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네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OEM 평론가입니다. OEM. 예. 주문자 생산 방식. 방송사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조중동 종편 나가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중요한 것은 조중동 종편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나가서 예. 그 종편에 계속 출연한다든지 네. 아니면 시류에 영합하기 위해서 네. 자기의 소신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 소신을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예산을 얼마 더 넣어야 됩니까? 추가로. 제대로 건설하려면. 북항 재개발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산에. 지금 해놓고는 잊어버렸네, 자꾸. 근데 지금 우리 이 항만 권역이 몇 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 권역이요? 저 권역까지. 부산은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산자원, 아니,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5업에 대한 GDP 성장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GDP 성장이요? 네. 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해양 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뭡니까? 해양, 구체성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대답하시는. 글쎄. 천연덕스럽게 친환경 약재라고 답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과하세요. 어떻게 사과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 제가 서면 질문을 쭉 했는데 답변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쓰시지는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읽어보시긴 다 읽어봤나요? 다는 못 읽어봤고요. 어떤 건 읽어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못 읽어보고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국무위원이 하는 역할이 뭔 줄 아시나요? 그런 아니. 그 국무회의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예, 장관님들 구성. 쏟아지는 의원들이 질문해 죄송합니다. 유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대답은 모른다 또는 그저 웃기 일수입니다. 발탁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발탁 배경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당 원내 대표조차 혀를 차는데 의원들의 평가는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의원들 평가가 어떻다 하는 것은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임명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지켜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에서만이 아니라 취임식에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불미한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먼저 송구스럽고 사과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가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조직이 되기를 바라고. 민주당 원내 대표의 촌철살인. 대통령이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고 칭송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그냥 모래였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결국은 청와대에서 진숙이 예.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예. 물론 뿐만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인 이경재 씨,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인 최문기 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야당에서 부적격이라고 낙인을 찍었고요.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만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을 뿐, 나머지는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죠.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나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요. 전 강요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확대시킨 장본인이 바로 야당 대표 시절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물론 이제 총리 같은 경우가 다릅니다만은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든 채택하지 않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확대시킨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인데 이게 정치권에서 그 합의를 못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냥 부적격에 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고 박근혜 인사의 이 또 다른 참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사 실패의 꽃이 바로 윤진숙이다. 꽃중의 꽃이네요. 그런 것도 꽃이라고 표현하는군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아까 어제구나. 어제 국민 TV 라디오에 정오원 뉴스에서도 이제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한겨레 신문의 어제 신문 톱 기사. 국정원의 기조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게 뭐 차관급이더만요, 보니까. 기조실장이 이제 사실상 국정원의 2인자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차장도 있잖아요. 서열상으로는 뭐 1차장, 2차장, 3차장이 더 높습니다만은 기조실장은 국정원장의 최측근 신복이 보통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조실장이 서열은 낮지만은 사실상 국정원장의 뭐 2인자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국정원 출신을 갖다 기용을 했어요. 이름은 이현수라고. 이현수.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이현수라는 사람이 자기 아는 화장품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하라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유를 해요. 근데 그 화장품에 뭐 발암물질이 섞여 있었다는 뭐 보도가 나온다던가 뭐 해가지고 그런 악재가 터지기 직전에 자기가 소개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샀던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 가가지고 그 화장품 회사에 전부 다 돈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금까지 붙여가지고 다 돌려줘요. 그러면 그 정보를 모르는 일반 투자자는 깡통 찬 거네요? 그렇죠.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범죄행위입니다. 주가 조작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BBK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이른바 청탁검사라고 알려졌던 뭐 김무식이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이게 불거졌어요. 바로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그 화장품 회사 사장한테 가가지고 양 씨든가 가가지고 양모 씨 투자금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8억 원을 가져갔어요. 투자한 거는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인데 그래가지고 그 양모 씨가 돈을 돌려주라고 소송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불거집니다. 그러면서 그 청탁 검사한테 8천만 원을 주고 청탁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 일이 사실 흘러나온 거예요. 그때 지금 기조실장 했던 이 양반도 그 재판에 나와가지고 증언까지 했어요. 그때 당시 증언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실이 미리 알려졌더라면 정말 국정원에서 잘렸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본인이 했다고요. 자, 이런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윤진숙도 결국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문제가 많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야, 이 진짜 김정은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줘가지고 모든 시선을 오로지 그쪽으로 쏟아버리길래 망정이지. 이게 계속 불거졌으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뭐 이렇게 물러나고 잘리고 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서관까지 합치면 거의 물경 20명에 육박한다는 이런 이제 통계까지 나오는 판인데요. 야, 이거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여당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야당 인사들까지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밥도 먹고 해가지고 뭐 식사 정치를 한다는 둥 해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밥 먹고 나서 완전히 야당 뒤통수를 치듯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참 앞으로 어지간한 정말 이거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청와대의 불통인데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이게 청와대 내가 사실 이제 이 신동아를 본 게 이 기사를 보고자 해서 산 거예요. 청와대 출입 기자가 이제 신동아에 기고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불통이 박근혜 대통령만 불통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 뭐 수석 비서관까지 전부 불통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3월 28일 날 청와대 교육부 업무부 보고가 예정됐었는데 그때 이제 한 언론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입시 정책인 입학 사정관제를 폐지할 방침이라는 이제 뭐 이 보고가 예정돼 있으면은 미리 그걸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제 완전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비서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건 물론이고 한참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았는데 이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그 교육비서관으로부터 누구신지요? 라는 문자가 왔대요. 예. 그래서 그 기자가 청와대 출입 기자입니다. 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다시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하는 이런 게 나오고 결국은 청와대 요즘 출입 기자들은 우리는 기자가 아니야. 우리는 소설가야, 작가야. 왜? 취재가 안 되니까 소설 쓸 수밖에 없어. 이런 이제 자주까지 나온다는 건데요. 예. 이 양반의 결론은 뭐냐면은 워낙 박근혜 대통령이 철통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을 한 번 잘못하면은 큰일 난다. 그 실제로 과거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 공식 발표 이전에 비대위원 명단이 언론에 통째로 보도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저도 그 보도 기억이 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비대위원장이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촉새가 나불거려서 촉새가 나불거려서 어떤 새끼야 이런 이제 뉘앙스죠. 예. 그 흘린 놈이.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부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대통령이 보안을 강조하는데 어느 참모가 함부로 입을 놀리겠느냐 이런 거고. 예. 근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 참모들을 상대해 본 결과는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문제는 참모들조차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모르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에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마당입니다. 예. 참나. 이거 뭐 기가 막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근데 이제 어제 그 경향신문 그 칼럼을 보니까 엄기호 선생이 쓴 걸 보니 우리 사회가 극도의 피로 사회라는 피로 사회.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져도 뭐 사람이 죽어도 뭐 무슨 인사 비리가 터져도 국민들이 냉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고 그래도 냉담하지.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글쎄요. 지금 뭐 잠깐 욕이나 먹고 말 그런 일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인사 실패를 거듭하고 또 거듭하면은 뭐 달라진 게 있나요? 혹은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요동치더라도 결국 그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반성에서 이제 출발한 게 사실 국민TV입니다. 예. 그게 사실 뭐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인가 뭐 희한한 그 언론 재벌 하나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언론 장악을 해서 완전히 개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명박의 온갖 실책 그리고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이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명박이 5년 내내 했던 그 언론 장악. 예.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생에 저는 1등 공신이라고 봅니다. 그게 1등 공신이에요. 다른 게 1등 공신이 아니고 사실 저는 조중동의 위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조중동에다가 방송이 붙으니까 이 과거의 위세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예. 이제 지상파가 말하자면 조중동이 의제를 선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롭게 하기 위한 그 무언가를 이제 선제 공격을 하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지상파 방송이 나발을 불어줍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주와 부연을 하는 것이 종합편성 채널이에요. 예. 이런 말하자면은 딱 구조가 정착이 되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보수의 국민 장악 언론
여론 소통 구조죠. 이게 완성이 돼버리니까 이 완성을 한 게 바로 이명박입니다. 이게 이명박이 사실 1등 공신이지. 박근혜 대통령 탄생에 누가 뭐래도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은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이 그렇죠. 그렇게 언론 장악을 안 했으면은 예.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이제 반성 속에서 우리가 출발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피로사회, 이런 만성 그 무감각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언론이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거든요. 만약에 그 정권이 바뀐다. 네. 그럴 경우 언론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든지 그렇게 될 경우 이른바 진보 언론들 생존 가능성이 있을까요? 언론이 생존하느냐 생존하지 않느냐는 정권과 전혀 무관하게 이제 생존 여부가 결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철철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뭐 대못을 친다고 벨치라고 다쳤는데 사실 그때 당시 언론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높고 실질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도움을 줬던 대통령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법과 규정을 통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언론을 지원했습니다. 뭐 인터넷 언론의 경우에는 그게 언론 기금을 통해 가지고 뭐 서버 임대료를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예. 지원을 했고, 예. 신문에도 국정공보처 예산의 그 정부 홍보 예산을 통해서 조중동에도 다 했어요. 예.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정부 광고도 사실 조선일보가 제일 많이 받아갔나 뭐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거야 이제 결국은 조중동이 그 발행부수가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뭐 이유 그렇게 됐다고 보긴 하는데요. 여하튼 뭐 정권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지 않든 네. 언론과 권력은 항상 긴장 관계가 계속이 돼야 되고요. 예. 여기에 어떤 특혜가 간다든지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뭔가 특혜를 주는 그런 구조가 돼서는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예. 이명박 정권 때는 협력했다는 이유로 종편이라는 선물을 그 보수 언론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뀐다면은 그렇다고 과거에 지나간 걸 갖다가 뭐 무효화시킬 수도 없는 이 우리나라 참 이게 일단 도장 찍고 나면 참 그다음부터 처리가 이게 어려워지는 게 인지상정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타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인터넷으로 시작된 언론이 나중에 지상파와 또 지상파 TV와 지상파 라디오로 진출하는 그런 일도 생겼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종합편성 채널은 물론이고 여러 방송의 수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파도 있고 뭐 종편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보와 보수가 동등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낫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녹음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생방으로 진행됩니다. 사실 오늘 오후 3시 한 10분쯤 한 10분 정도 프로그램 한 종편 방송의 프로그램에 김용민 PD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저녁 밤 한 새벽 1시쯤 저희들이 오늘 그 녹음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김용민 교수가 대본 쓰랴 그리고 한 11시쯤 온 막장 드라마 나비 효과 녹음 성우들과 함께 녹음 마치라 해가지고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한 30분 40분 정도 녹음하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일 합시다 해가지고 내일로 미뤘는데 그 내일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오늘도 할 시간이 없어서 좋아 그러면 앞에 한 40분은 녹음 방송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생방송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된 겁니다. 저는 아까 11시에 그 라디오 비평 마치면 11시 45분입니다. 밥 먹고 잠깐 어디 강남 스타일 강남 갔다가
여기 오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는 벙커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생방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홍대 앞 팟빵닷컴의 녹음실입니다. 녹음실이라고 해요.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철로 홍대역에 내려가지고 여기 찾아오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이쪽이 말이에요. 홍대 앞에 자주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전부 언덕길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아주 그냥 살이 한 500g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용민 교수가 지금 아마 방송 마치고 오는 길일 건데요. 올 때까지는 제 혼자 한번 노가리를 까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준비를 한 게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하도 이제 전쟁 난다고 그러고 있어서, 이것저것 참 문의아니면서도, 북한, 군사력, 미국, 외교, 이런 키워드의, 소설, 책, 기타 문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신동아 5호로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개성공단에 초코파이를 공급하는, 한 업체의 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월간조선과 신동아 5호로에 똑같이 이제 개성공단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요. 신동아가 그나마 나아요. 월간조선은 개성공단이 뜨거운 감자이고 북한의 인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제가 아까 11시 라디오 비평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휴전선 155마일을 남북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밀집시키고 있는 남한과 북한 이런 상황에서 인구 2천만을 경기도 권역 안에 경기도 안에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으니까요 집어넣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인질입니다. 이 커다란 인질은 외면하고 지금 이제 개성공단은 거의 다 철수를 해서 한 200명 가까이 남았습니다. 북한이 뭐 전쟁한다면은 전쟁할 리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북한의 개성공단에 있는 200명 인질 잡고 할 그럴 깜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휴전선 이남, 서울, 인천, 경기에 2천만 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포탄 하나 떨어지면 1994년 영변 핵위기 때 재수없는 미국인 학자가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용산에 핵폭탄이 터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핵폭탄이 터지는 순간 125만 명이 사망합니다. 용산에 터지면은 저도 그 근역에 있으니까 저도 다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북한은 북한의 편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말하자면은 젊은 군인들 그리고 미군 합쳐서 그야말로 개전 초에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있었는데요. 1994년 영변 핵위기에서 무려 2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집중도가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완화되지는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런 상황 자체가 인질인 것이지 개성공단을 인질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월간조선 보니까요. 제가 이제 사실 국민TV에서 월간조선과 신동아와 판행이 똑같은 그런 월간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 someday.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주 동일한 판행으로 동일한 한자를 섞어서 월간 국민TV 라디오 평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월간조선하고 신동아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과거 이 민주화 1987년 이쪽 근처에서는 신동아가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대변인도 했죠.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윤재걸 씨가 신동아 기자로 있었는데요. 신동아 기자로 있으면서 광주 러포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5.18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시사 월간지의 기사였는데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신동아가 3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잡지가 30만 원 팔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야말로 그때 당시 기성의 신문이나 기타 언론들은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던 시절 해직기자 출신들로 구성된 신동아 혹은 월간조선의 이런 월간지 러포 기사가 아주 슈퍼 인기를 끌 때입니다. 그때는 신동아가 훨씬 나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월간조선이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조갑재 기자 아시죠? 조갑재 기자는 저하고도 좀 개인적인 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갑재 씨는 국제신문 기자를 했었는데요. 국제신문이 전두환의 언론 통폐합 때문에 사실은 부산에서는 국제신문이 더 많이 팔리고 더 인기가 있는 신문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정권이 좀 비판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제신문을 폐간을 시키고 부산일보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그때 이제 조갑재 기자가 국제신문 사회부 기자로 있다가 이제 잘리고 서울에 와가지고 뭐 뿌리 깊은 나무라든지 이런 데서 러포 기사를 쓰다가 월간조선에 스카웃이 돼서 월간조선 차장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때가 아마 1980년대 초반일 거예요. 조갑재 기자가 이제 월간조선의 이 취재기자로 들어오면서 월간조선이 신동아를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과거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월간조선은 완전히 독자들을 무시하는 이념지 성격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동아가 지금은 어차피 월간지가 잘 안 팔리는 시대입니다. 그때 30만 부 이상 팔릴 때는 광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요. 책 두께가 지금보다 한 2배는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광고도 많이 줄었고, 판매 부수도 아주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하자면 월간지 시장을 보수 일색으로 돼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예요. 특히 50대 이상의 그 인쇄매체 세대들은 이것도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자리를 잡고, 조합원 숫자가 한 5만 명 넘어가면은, 이제, 이 조합원들에게 제가 직접 메일을 보낼 겁니다. 메일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형식의 시사 월간지를 장관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 나온다면은 이게 지금 한 부에 아마 15,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1년 13,000원이네요. 1년이면 13만 원 정도. 원래 이제 1년 정기구독 하면 2달 깎아줍니다. 그래서 13만 정도 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게 청간되면 볼 용의가 있느냐 해서 10,000명 이상의 볼 용의가 있다 하면 그때 사업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광고 없이도요, 한 10,000부 정도만 찍어서 팔린다면은,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신동아에 보면은 개성공단에 초코파이를 공급하는 이 주개성이라는 그 회사의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아주 재미나요. 그 이임동이라는 분인데 우리 그 정은혜의 타임라인에서도 한번 인터뷰했으면 좋겠어. 올해 51세고요. 해군 함장 출신입니다. 2006년에 중령으로 전역한 뒤에 개성에서 주개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양반은 주로 초코파이를 공급을 한대요. 초코파이. 오리온 제과의 초코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초코파이가 북한에서는 아주 슈퍼 인기를 끄는 먹을거리라고 합니다. 사실 뭐 초코파이라든지 혹은 그 일회용 라이터 이런 것들이 그 한 러시아 수교 때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인가요? 그때 저는 이제 뭐 정치부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못 가봤는데 초창기에 취재차 러시아를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뭐 하여튼 나라가 개판이 다 돼가지고 뇌물이 통하는 나라인데 제일 잘 통하는 뇌물이 바로 일회용 라이터라는 거예요. 일회용 라이터. 일회용 라이터만 치면 그냥 무사통과랍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북한도 뭐 초코파이라든지 일회용 라이터 이런 게 아주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초코파이를 이제 왜 개성공단에 공급하느냐면은 개성공단에 한 120몇 군데 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관리직이라든지 오너들은
남한 사람이고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 숫자가 한 5만 3천 내지 4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초과 근로를 한다든지 혹은 뭐 상을 준다든지 할 때 초코파이를 주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 달에 개성공단에서만 소비되는 초코파이 숫자가 월 600만 개랍니다. 어마어마하죠? 600만 개. 근데 웃기는 게 말이죠. 이 초코파이를 이제 북한 근로자들한테 주면은 안 먹고 이걸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북한의 중개상이 있대요. 중개상한테 팝니다. 팔면은 그 중개상은 암시장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나름대로 이 쩐전 만지는 사람들에게 이제 판단한 거예요. 언제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적십자설을 통해서 쌀을 북한에 그 수해가 났을 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 레터를 떼고 뭐 지원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때 그 쌀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 뭐 그 쌀이 뭐 군량미로 갔다고 또 보수 언론은 더 엄청나게 지적됐는데 그게 이제 뭐 군량미로 갔는지 그건 뭐 쌀에다 이름 붙인 거 아니니까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북한 주민에게도 갔나 봐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 쌀이 남한에서 지원된 쌀이다 이런 거 다 알았답니다. 마찬가지로 초코파이도 지금 북한 주민들이 먹으면서 야 남한 진짜 맛있는 거 잘 만들어내는 잘 사는 나라다 라는 것을 다른 뭐 북한은 참 언론이 통제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전혀 모르진 않죠. 몰래 듣는답니다. 듣긴 듣는데 이런 초코파이 이런 오히려 먹을거리를 통해서 남한의 이미지를 더 업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참 재미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중소기업들이 가가지고 그냥 뭐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알아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개성공단의 생산액이 뭐 한 5억 달러 정도 된다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인데 개성공단 임금이 싸다는 중국보다도 훨씬 더 싸답니다. 저도 뭐 110몇 달러라고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되나 봐요. 이게 뭐 통계가 저마다 다른데 여하튼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중국 칭다오 청도 공단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대요. 베트남에 또 던투원 공단이라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법 가 있는 그런 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의 근로자 임금의 또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산 쪽으로 가다 보면 시야공단이 있잖아요. 시야공단에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 혹은 3D를 싫어하는 한국인들 덕분에 조선족처럼 뭐 이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시야공단에 많이 근무합니다. 시야공단에 비교하면요.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은 1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땅값도 뭐 중국의 4분의 1, 베트남의 6분의 1.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양말도 중국산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 상표가 붙어 있는 상표는 아니지. 이 상표 밑에 보면은 메이드 인 원산지 표기가 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메이드 인 멕시코, 메이드 인 요즘 베트남 많죠. 이게 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로 된 양말의 70%가 사실은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또 양복 중에는 이제 싸구리지만은 갤럭시 양복 누가 입나? 이게 아마 삼성계일 거죠. 다음에 빈폴은 많이 입습니다. 빈폴 셔츠, K2 등산화, 프로스펙스 워킹화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라벨이 찍혀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개성에서 생산된 거라고 하고요. 현대차, 기아차의 자동차 부품이나 삼성 스마트폰의 부품도 일부 개성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개성공단을 보수 세력들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게 인질이라면 얼마든지 인질로 줄만하죠. 대기업들은 뭐 여기 삼성과 현대차에서 일부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 개성공단을 닫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중소기업들은 사실 개성공단에서 쫓겨나버리면은 투자도 투자지만은 그동안 투자한 것도 투자한 것이지만은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인건비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묻어야 할 그럴 경우에 처하는 거죠. 땅값,
인건비. 이게 사실 뭐 거의 뭐 우리 여기 서울이나 이 경기도 근처에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싸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들 차원에서도 사실 개성공단은 늘어가야 할 곳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개성공단을 만들 때 비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월간조선 보니까 무슨 뭐 아이고 김은성이 뭐 자세하게 얘기는 소개하는 것 자체가 귀를 더럽히는 게 돼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개성공단 때 뭐 국정원은 반대를 했는데 뭐 DJ가 밀어붙였다는 등 국정원 댓글 논의는 하지 말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누가 얘기했더라? 박지원 씨한테 들었나? 북한이 말하자면 전쟁이 됐을 때 그 군인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개성 쪽으로 이제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 통로의 일부를 갖다가 개성공단으로 개방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북한으로서 나름 양보를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북한의 자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불어넣고 그리고 개방의 맛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남북한의 이질감을 서로 해소해 가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통일을 향해 나아가자는 게 바로 해배정치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말이야 인구 2천만을 갖다 인질로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도 불사하자 무슨 사흘만 참아라 사흘 동안 죽을 사람이 1,000만 명은 넘는다 인간아. 이런 식의 그 지동아리를 노린다는 것 자체가 참 한국이 안고 있는 비극인 것 같아요. 근데 월간조선 기사를 보니까 또 이런 건 웃기더라고. 이제 북한은 자존심의 국가입니다. 근데 북한의 이 근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이 참 하여튼 희한한 거야. 이게 남한의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내심 부러워하면서도 자기들이 이 정신적으로는 뭐 더 성숙해 있다는 등 뭐 이런 또 웃기는 그 포지션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데요.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형님이고 우리가 동생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북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북한이 우리에게 뭔가를 베푼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도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체제가 자기 자신들의 뭐라 그러나 취약점을 감추기 위한 선전선동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여하튼 북한이 그 경제적인 면에서는 열등감을 갖고 있지만은 뭐 정신적으로는 남녀 평등의 문제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전체적인 평등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쿠바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북한을 상대해야지 북한을 무찌르자 오랑캐, 무찌르자 공산당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사실 그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만들 때 최초의 합의는 계속 그 공단을 넓혀서 입주기업이 무려 2,000개 정도 되고 근로자 고용하는 근로자가 35만 명 그리고 거기서 생산하는 그 매출이 160억 달러에 이르는 이런 거대한 공단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이명박으로 넘어가면서 지금도 그렇죠. 5만 4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뭐 1년에 9천만 달러를 갖고 가가지고 김정은이 주머니 돈을 채운다는 등 이딴 그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그러면 그 임금 월 100달러 안팎의 그런 월급을 받는 북한이 9천만 달러 이익을 올리면 우리 중소기업이 얻을 이익은 도대체 얼마야? 그걸 생각을 해야죠, 병신들. 그래서 막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60억 달러 매출을 올린다면은 지금 5억 달러 매출에 뭐 한 9천만 달러를 갖고 가면은 160억 달러 매출이 되면 도대체 얼마를 가져가겠어요? 30배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려 27억 달러를 갖다 준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명박은 더 이상 확대를 안 했죠. 그러나 개성공단이 이런 식으로 커지면은 사실 제일 덕을 볼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에요. 중소기업들입니다. 참,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저도 비전문가지만은 이른바 자칭 보수라고
떠들고 있는 인간들의 수준이 얼마나 그야말로 초등학생 애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인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한심하죠. 네. 오죽하면 진중권이 그런 애들을 보고 아주 안쓰러운 눈초리로 보겠습니까? 네, 아주 딱 맞게 김용민 교수 왔습니다. 네. 종합편성 채널 출연해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MBN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습니다. 아니 그 대선 이후는 처음 아니에요? 대선 이후는 처음이네요. 네. 대선 이제는 저도 많이 나갔습니다. 하여간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데 네. 내일은 또 채널A 채널A 처음 가봐요. 예. 채널A 어디 박정진의 캐도 남만가 거기 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프로가 잘 나간다고. 네. 저녁 8시인가로 옮겼대요. 아, 그래요? 네, 7시 50분까지 오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좀 깁니다. 지난번에 정몽주 의원이 출연한 것도 아마 거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곳은 네. TV조선도 나가겠다. TV조선 안 돼야! 나가서, 근데 제가 나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던데, 와, 오늘 채널A가 아니라, MBN이 참 아주 재밌게 변희재 연목이더만요, 보니까. 아, 그래요? 그 변희재가 낸슈랑이한테 걸레 운운했나 봐요. 오. 야, 그건 좀 심각한 발언인데. 글쎄 말이에요. 그 집은 웃자고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죽자고 달려드니.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 뭐라고 했습니까? 막말 김용민이 봐도 너무 충격적인 발언이다. 막말 김용민은 그런 말 안 한다. 아,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딱 1년 전이죠. 네. 1년 전에 청선 기간 동안 김용민 교수, 그때는 김용민 후보였습니다. 네. 8년 전에 이 발언을 가지고 막말 운운을 하는데요. 네. 그때 그 8년 전 말은 내가 봐도 여하튼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입장에서 다시 그와 같은 표현을 하겠느냐 절대 안 하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작년 12월부터 11월 말부터 이제 김용민 교수와 정치 토크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막말이 김용민이 아니고 김용민 교수가 하는 얘기들은 저는 참 이런저런 진보 보수의 많은 나름 수준이 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만은 김용민 교수처럼 이 감각을 가지고 말의 마술사 라고 할 만큼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별로 보지 못했어요. 아이고, 이건 그냥 입에 말린 얘기가 아니고, 네, 이런 얘기를 언젠가 공개적으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딱 됐네. 예,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심하게 하는 말들은 대체로 웃기려고 하는 말이지, 무슨 진짜 그 말의 어떤 그 내용에, 정서적으로 동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 얘기를 할 때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 유머 기법이 많이 구사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터지는 웃음. 이런 웃음에 웃음의 어떤 그런 폭발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MBN 10분 동안 출연했다는데 도대체 뭘 물어봅니까? 그걸 다 물어봤어요. 안철수에 대해서도 뭘 물어보고 그러는데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돼서 국회에 가면은 민주당이 분당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민주당이 분당되기를 엄청나게 바라는 모양이구만.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일반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아무리 민주당이 허술하게 보여도 과거 보수 정치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DJ가 깃발을 들었다? 그럼 민주당 깨고 나가서 새정치국민회의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건 DJ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보수 정치 시대 때 통할 수 있는 논리지. 지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대선 주자가 없다면은 그는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민주당에 대선 주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안철수만이 희망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대선 근접해야 한다는 그렇죠.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새정치국민회의 만들 때는
거의 대선에 근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때 그 김영삼한테 치고 나서 네. 영국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팩스 정치를 했죠. 네. 그러다가 거의 이제 김영삼 정권 말기 돼가지고 들어와서 네. 그때 통합민주당이었죠. 그때도 그 당을 깨고 만든 것이 네. 바로 새정치국민회의입니다. 네. 심지어는 하물며 DJ도 대선 앞둔 시점에야 그 당을 깨는 게 가능했었는데 네. 앞으로 구만리 같은 길고도 긴 9만 리가 넘죠. 한 19만 리 되는 것 같아. 예. 5년을 갖다가 앞두고 그런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묻는 사람의 양식이 의심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은 또 안철수밖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특히 민주당에게 희망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MBN에 그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 진행하는 사람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저한테 쫑꼭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그게 뭐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날 안 부르나 봐. 저는 비판을 안 합니다. 저는 마구 비판을 합니다. MBN 관계자 여러분, 전 비판 안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불러주세요. 저는 안 불러도 됩니다. 예. 저한테 쫑코를 먹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정미용. 예, 정명도 있고, 남자부터 해야지. 예. YTN 요즘 라디오에서 잘 나가고 있는 전원책 씨. 2번, 정미용. 3번, 김행. 야, 아무튼 서영석 우리 이사가 비판하는 사람들, 쫑코 주는 사람들은 잘 나갑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뭐 펠레의 저주가 아니라 저의 축복이네.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의 축복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되질 않나, 또 뭡니까? YTN 라디오 앵커를 하질 않나. 이거 참. 예. 제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서 이사님, 저를 저주해주세요. 아까 저주를 안 했잖아. 축복하지 마시고. 제발. 저주해주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 잘 될 겁니다. 네. 너무너무 잘 될 겁니다. 아이고, 예. 그냥. 참, 그러니까, 우리 서 이사님 보세요. 저 서영석의 저주가 맞아. 문재인이 이긴다. 이런 책을 내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예. 자, 빨리. 조합원 모집 더 이상 안 된다. 청취자분들. 망했어. 우리 방송 들으시는 조합원분들, 다 쫄딱 망해라.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숨 좀 돌리고 갈까요? 예. 노래 하나 듣고 합시다. 무슨 노래, 노래는, 노래 듣기 전에 제가 이 종편 출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마디 더 하자면은 이게 무슨 정말 뭐 김용민이가 좀 돈 좀 벌려고 뭐 그런 거냐? 아니죠.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용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의존한다든지 뭐 이익 창출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거기 나가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죠. 좀 너무 너무 적어요. 페이가 얼마 들어옵니까? 나는 그 통장은 우리 아내가 관리를 하셔가지고 아주 훌륭한 남편이시네요. 저는 도대체 수입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통상 종편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나가면 한 1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돈을 받은 기억이 안 나. 가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동아종편하고 MBN에 몇 번 나갔었는데. 네, 그렇군요. 자, 하여간, 그래서, 부르는 곳은 다 나간다. 그래서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매체는 다 나가서, 일단 김용민이가 괴물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좀 입증을 하고, 욕설을 거의 쓰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도 두루 통용되고 호환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인간이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입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발언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김용 PD가 이렇게 이런 방송 출연의 폭을 넓혀가면은 결국 국민TV에게는 이득입니다. 사실 이제 종편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괴물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출연을 안 하긴 했습니다만은
부르지도 않았지만. 예. 근데 이제는 좀 전략을 바꿀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망하는 거는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네. 망할 매체가 안 망하고 네. 우리가 안 나간다고 해서 네. 예, 망할 매체가 안 망할 매체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제 취지는 뭔지 알겠죠? 종편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서영석 이사님. 설정의 축복. MBN 잘 될 겁니다. 네. MBN까지는 그러지 말고 채널의 A. 예, 조중동 종편 잘될 것이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그 활용할 필요가 충분하고요. 정치인들이 뭐 입장을 바꾸고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가가지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그겁니다. 네. 어디를 나가든지 자기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면은 네.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80대 중반이면은 뭐 제가 참 기자 생활을 막 시작해가지고 네. 신나게 뛰어다니는 때죠. 예. 기자랍시고 뭐 이렇게 좀 막 증 내밀고 흔들고 뭐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그런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거 아주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항상 뭐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승용차에다가 막 경광등 달고 말이죠. 별 의미도 없으면서. 이게 가짜 기자들이 이 기자 행실을 훨씬 더 잘합니다. 아주 정말 기자답게. 네. 예, 기자보다 더 기자답게.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진짜 기자들은 뭐 아주 열심히 취재만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우선 기자의 숫자 면에서 인터넷 신문, 인터넷 매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이 늘었죠. 그때는 이제 신문, 방송, 이외에는 뭐 기자라고 할 만한 그 존재들이 이제 뭐 주간지도 있고 월간지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대개 다 신문사에 소속돼 있으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기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민주화가 됐죠. 뭐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네. 뭐 위세를 부리고 그런 것보다는 기자들도 평범한 사실 이제 외국을 가면 그래요. 예. 뉴욕타임스라든지 뭐 이런 데 있는 기자들이 어떻게 끝발을 부리는지 그거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있는 프리랜서 기자들의 기자 정신은 아주 투철합니다. 철저하게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바닥을 빡빡빡 기면서 취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결과물을 내놓는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본받아야 될 대목이죠. 네. 국민TV 라디오에 입사하는 기자들도 그래야 됩니다. 네. 국민TV는 어떤 저널리즘을 추구해야 될까요? 국민TV의 기자는 다른 기자와 무엇이 달라야 한다. 혹시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그거야 이제 제가 뭐 보도 분야를 좀 담당하지 않으니까 깊이 생각한 바는 없는데요. 예. 전 아마 국민TV의 기자야말로 지금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자상에 가까운 기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첫째 기자는 권력, 힘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일반 신문이나 방송은요 힘에 많이 휘둘립니다. 첫째는 정치 권력에 휘둘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못 쓴다든지 그게 뭐 외압에 의해서 못 쓰든 아니면 위에 상사에 의해서 못 쓰든 못 또 씁니다. 뭐 출입처에 동화돼 가지고 그 새누리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새누리당이 좀 더 우호적인 기사를 쓰고 민주통합당 다니는 기자들은 또 민주통합당의 우호적인 기사를 쓰고. 아니 뭐 그거는 전 별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호적이든 덜 우호적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 나쁜 걸 나쁘다, 좋은 걸 좋다라고 쓸 수 있는 기자가 돼야 되는데 일단 권력이 힘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은 그게 어려워지죠. 이명박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권력에 아주 넘넘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기자. 근데 권력보다 더한 게 또 있어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자본. 금력입니다, 금력. 재벌. 이건희 회장 100 며칠 만에 출근. 그런 걸 기사로 쓰는 기자는 그 자자가 놈자자거든요. 쓰는 놈이란 뜻이죠, 기사를 한자로 하면은. 아니, 그게 왜 기사지? 그것도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썰렁한 한마디 했는데, 이건희 회장님의 그 뭐 어떤 유머 실력, 뭐 주변 대폭소 뭐. 아니, 이제 이건희 회장은 그 대한민국의 한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의 최고 총수라는 측면에서 한 뭐 100여일 출근 안 하다가 출근하면 난 기사는 줄 수 있다고 봐요. 기사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안 나왔나? 네. 혹은 그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쳐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김영민 교수 뭐 얘기했다시피 뭐 썰렁한 유머를 갖다가 무슨 금과 옥조인 양 의미를 붙이고 살을 붙이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행위들이 기자의 품위를 이제 손상시키는 건데요. 여하튼 권력에 뿐만이 아니라 금력, 재벌 권력에 대해서도 전혀 굽히지 않는 그런 용기와 그리고 자존심을 지닌 이제 그런 기자가 이제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자가 되려면요 사람도 그 개인의 자질도 중요하지만은 그 조직의 건강성도 중요합니다. 네. 뭐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진보를 대표하는 언론들도 삼성이 광고를 안 주면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는 무서워하지 않지만은 재벌 권력에는 광고이라고 하는 그 돈에는 겁을 내는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불행한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직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기자들이 그야말로 자기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돌봐주는 그런 조직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그런 조직으로는 미디어 협동조합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여담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가름하고. 자. 아파치 헬기요? 예. 아파치 가디언? 예. 가디언이라는 잡지인가요? 신문인가요? 가디언은 신문입니다. 아, 신문인가요? 영국의 가디언지라고 있죠. 예. 아파치 가디언. 이게 우리가 도입하려는 헬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오늘 한겨레신문을 비롯해서 이제 조한신문에 일제히 방위사업청에서 육군의 공격용 헬기로 미국 보잉사의 아파치 가디언이라고 하는 기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동호대교에서 과적 차량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그런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었구나. 체중 과다로 혹시 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태초의 공익이었습니다. 태초의 공익이에요? 네. 그게 무슨 얘기죠? 그 최초 공익. 최초 공익. 네. 공익이 제대로 도입됨으로써 단군일의 최초의 공익. 오. 역사에 이름 올려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쫄따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쫄따구가 제대할 때까지 안 들었어. 제대 7일 전에 왔어요. 그래서 막 군기를 잡으려고 해도 마지막 군기 잡을 기회. 인정은 안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왜 어떻게 인정을 해? 당신도 뭐야?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그냥 찌그러져서 그냥, 제대하고 말았는데. 근데 아파치 헬기에 갑자기 공익 근무가 나와. 근데 저는 무기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공격용 헬기라는 게 일반 헬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르죠. 미사일뿐만이 아니고, 공대지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장을 튼실하게 해서, 공중에서 지상 부대라든지 탱크 부대, 특히 전차에 대해서 전차 킬러라고 불리는 게 헬기입니다. 막강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 헬기를 이제 공격 헬기라 그러고요. 그 기종 중에서도 이라크 전쟁에서 명예를 떨치던 게 바로 아파치 헬기입니다. 아마 아파치 가디언이라는 거는 후속 기종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기종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겁니다. 비싸겠죠. 한 대에 500억 원이에요. 근데 방위사업청에서 들여오고자 하는 대수가 36대입니다.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치예요. 근데 왜 이걸 이제 제가 주목을 하느냐 하면은 한반도가 위기다. 라고 하면은 항상 이익을 보는 게 미국 군수 사업체예요. 그게 대목이 되는 거군요, 한마디로. 그게 최근에 해군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해군에도 항공모함이라든지 구축함에 헬기가 있습니다. 그 헬기는 뭘 하느냐? 공중에 바다를 날르면서 잠수함을 쫓는 헬기예요. 그래서 잠수함을 포착해서 직접 의뢰를 쏘기도 하고 공대 수조 그런 의뢰를 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에 그 정보를 주는 그런 이제 대잠 헬기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대잠 헬기가 최근 해군에서 미국제를 탈락하고 유럽산 링스 헬기가 채택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차세대 말하자면 공격 비행기 전투기로 지금 보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유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유로파이터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 해군의 헬기를 미국을 이기고 드디어 한국에 이제 따는 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용기백배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 위기가 쫙 이렇게 되니까 바로 미국 그 보잉사가 무려 1조 8천억 원치를 수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반도 위기의 배후에는 항상 미국의 군수산업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아시아 시장에서요. 가장 많은 군수산업체의 관심을 받는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러니까 이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세계 5위의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 근데 이명박이가 집권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5등에서 2등으로 급상승했어요. 두 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이제 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북한이 장성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을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그래서 벙크버스터라고 미국이 개발한 신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미사일을 쏘면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땅을 30m 뚫고 들어가요. 벙크버스터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벙크를 깨부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하에 한 6m짜리 콘크리트 방공호를 갖다가 깨부실 수 있는 그런 벙크버스터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도 오지게 비쌉니다. 이런 것도 미국 군수산업체에서 야 북한에 억제하려면은 그 평양에 땅굴 파고 들어가서 김정은이가 있어도 얼마든지 깨부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이 벙커버스터 사. 이게 이제 작업이 되는 거죠. 야, 이거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뭐라자면 한반도의 위기를 극대화하면은 또 어느 한쪽에서는 또 그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러는 인간들이 또 있는 거고. 미국 군수산업체는 미국은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요, 미국 경제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훨씬 많은 그래서 세계 최대의 무역 적자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탱되는 이유는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기입니다. 무기. 이 오바마가 의회에 제출한 해외 무기 판매 계약 보고 건수가요. 한 해에 65억 돈으로 6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요. 71조 원입니다. 71조 원. 이거 대부분이요. 다 아시아에 팔아먹습니다. 아시아. 긴장이 고조되면은 우선 한국이 무기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또 중국이 무기 개발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또 일본이 불불 뜹니다. 그래서 또 일본, 미국의 호구 아닙니까? 글로벌 호구, 한국도 미국의 호구지만은 더 큰 호구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또 뭐 F-35라든지 한 대 수천억짜리 비행기 또 오지게 사들입니다. 그러면은 또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북한도 잠재적 적국이지만은 만약 통일이 된다면은 중국과 일본이 잠재적 적국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또 무기를 또 사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감정적 대립을 해 나가는 게 결국은 한국이나 일본의 국력을 무기 사는데 소진시키려는 그런 업무가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참나. 자. 아이고, 정말 대박이네, 대박. 뭔 대박이야? 이게 진짜 이런 위기가 대박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위기 그 자체가 기회인. 미국의 위기가 호기인. 미국의 보수 세력들은요. 진짜 대박을 맞는 게 이렇게 무기 팔아봐서 대박이지. 또 뭐 미국 뭐 뉴욕 타임스인가 거기서 어떤 놈이 그런 텍사스 대 교수라는 자식이 썼잖아요. 첼럼을. 야, 이때 지금 북한 맛 좀 보여줘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선제 폭격해야 된다. 이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선제 폭격을 하게 되면은 미국 보수 세력들, 그다음에 군산복합체들은 제거 무기를 다 소진할 수가 있어요. 죽고 나는 거는 미국 놈도 죽고 나는 거 아니거든. 한반도에 있는 한국 사람들 다 죽고 나든 말든 제거 무기 싸그리 그냥 소진시키고 자기들이 개발한 신무기 또 실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한국 보수 세력들은 정말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손해볼 게 뭐가 있어. 전쟁이 난다고 해서 자기들이 죽기를 하나, 무기부터 팔아먹어서 돈을 더 벌지를 않나. 그런데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라는 거는 전쟁 나면은 보수 세력이라고 대포가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놈들처럼 맛 좀 보여줘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을 길들일 기회다. 이제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주제 파악이 가장 인간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민TV 라디오가 개국하고 3주가 지났습니다. 3주밖에 안 됐습니까? 예, 일주일 동안은 뭐 팟캐스트 생각 따위는 거의 못했고, 그냥 생방송하기 바빴고요. 네. 둘째 주 지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저희가 좀 시간을 내가지고, 그렇게, 팟캐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패드, 아이폰, 그, 팟캐스트 순위에서 10위권 안에, 10위 안에, 10위부터 1위까지 안에 저희 프로그램들이 5개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또 있습니다. 저 밑에도. 그리고 또 20위권 안에도 다 합치니까 하나, 둘, 7개. 셋, 7개 해서 20위권에서 모두 7개가 지금 저희 프로그램들이 아직 더 지금 점점 또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팟캐스트뿐 아니라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존재감 있는 방송으로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아직도 이 방송 들으면서 조합원이 안 되신 분들 주저 마시고 KUKMIN.TV 들어오셔서 저희 또 미디어 협동조합의 주인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봉기 목사도 가입하는 국민TV입니다. 육봉기 목사가 가입을 안 했는데. 가입 안 했습니까, 아직? 육봉기란 이름 쳐보니까 그런 이름 없어요. 네. 아니, 나비효과에서는 가입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가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표리부동하신 분이구만. 문제가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KUKMIN.TV에 들어오시면 돼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국민TV 조합원으로 약정하신 분들 있죠? 약정하신 분들. 지금 이제, 출자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6개 금융기관의 법인 계좌 번호를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여기로 보내셔도 되고, 며칠 안에 저희가 또, 카드나, 직접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또 그때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약속을 해놓고 안 내시는 분이 있으면은, 집으로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내시라고. 안 내시면 쳐들어간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자 쿵짝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언제입니까? 성탄절에 새벽송이라고, 여러 교인집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캐롤을 부르면은 교인들이 나와서 이제 어려운 이들을 위한 물품 혹은 돈을 내셨는데, 그냥 온갖 캐롤 불러도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했다가, 나오시더라고. 또 그 노래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캐롤로, 그때부터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8,000명 돌파한 지가 어제 돌파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8,100명을 또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벌써? 이달 안에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죠? 10,000명 돌파하면은, 사대표님이 좀 뭔가 공약을 하나 하시죠? 예를 들어서, 4월 27일, 우리 조합원 번개가 있을 때, 상의를 좀 벗으시면 어떨까요? 상의를요?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상의 벗으면.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좀 하시면은, 아무래도. 생각을 좀 해서, 다음에 약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10,000명이 이달 안에 돌파가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TV 방송, 건강한, 공정한 언론 건설에 아주 좋은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tv, 국민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못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출자금을 이제 정하면은 매달 그만큼의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내면 좋죠. 그런 건 아니고요. 출자금은 이제 자유롭게 5만 원 단위로 이제 약정하시고 또 내실 수 있는데 그건 한번 내는 겁니다.
아니, 이제 출자금을 어떤 분들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출자금을 늘려가는 분은 있어요. 네. 처음에 5만 원을 출자했다가 용돈을 아끼고 해서 한 10만 원 더 출자하겠다. 이거는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네. 의무는 아니에요. 예. 의무는 저희들이 시험방송을 하면서 예. 월정, 구독료 성격의 월정액을 내는 것이 이제 의무인데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시험방송에 들어갈 때 공지를 합니다. 예. 그때까지는 출자금만 내시면 돼요. 한 번만 내고 안 내도 됩니다. 네. 더 내도 좋고. 네. 네. 내는 것이 출자금은 한 번 내면은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부터 더 내느냐 마느냐는 뭐 본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지 의무는 전혀 아닙니다. 예. 에도 불구하고 예. 매달 5만 원씩 출자하겠다는 분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고맙지 우리야. 예. 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출자하시고 매월은 10,000원씩 이렇게 출자를 하시면 되는데 그 출자가 아니라 10,000원씩 이제 조합비를 내시는 건데 출자는 한 번 하시고 조합비는 매달 내시는데 출자금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월마다 내는 조합비는 10,000원입니다. 그것도 TV 개국이 되면은 그때부터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드릴 예정이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Right now. 예. Right now. Right now. 저희는 좀 일찍 가겠습니다. 김희주 아나운서가 또 대기하고 있어요. 예. 또 행복한 우리 이 협동조합, 꿈꾸는 협동조합 계속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죠. 예. 더불어 행복